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라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네, 구속 후 앞으로의 일정과 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끼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양지열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끝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헌정사의 비극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구속되는 장면, 구치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좀 보셨나요? 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참으로 저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나 또 반대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께서 편치 않은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셨고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저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보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그 구속 집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이 퇴임하면서 네.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회환과 고통의 시간은 길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들도 저희가 그 현장에서 카메라로 딱 찍었을 때 일단 되게 가운데 앉은 좌석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카메라 플래시가 이렇게 막 터질 때 보면 눈을 질끈 감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표정은 무슨 감정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파면당한 대통령이어서 또 바로 또 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되는 또 첫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정치인 박근혜로서는 보면 상당히 또 다른 정치적 질곡에 들어가는 거다는 나름대로 그 각오를 네. 아마 상당히 마음속으로 다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아마 또 인간적으로 상당히 참담한 심정도 지울 수 없었겠죠. 예.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아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헌정사의 비극이고 이것이 전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타전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국가적 불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국격이 한 단에서 또 한 번 추락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주적 성숙도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 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이 이제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고 해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이 네. 물리적 폭력이나 혁명적 수단이 아니라 네, 헌법과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되고 네. 그것이 그 헌법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또 법의 지배라는 우리 모두가 지금 수호하고 있는 이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이 조그만한 승리가 아닐까, 국민적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극적 상황이지만 외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반응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영장 실질심사가 역대 최장으로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은 생각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들을 하시기에 7시간 반이 원래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긴 시간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네네. 8시간이 넘어가면서 8시간 40분 정도였죠. 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빼고 나면 또 그렇게 길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길지 않았냐면 혐의가 무려 13가지나 됐다라는 점, 그리고 기록만 해도 12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한 새벽 3시 정도면 나왔던 걸로 봐서 이게 그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을 이제 영장 청구되고 나서 예외적으로 사흘 정도 있다가 네. 판사가 그 말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되면 사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혼자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에 있었을 때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렸는가도 듣고 같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다른 전담 판사들과의 어떤 비공개적인 어떤 논의 같은 것도 다 거치기 마련이거든요. 조언을 많이 받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네. 이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뇌물 공여의 어떤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그게 판단 기준이 이미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례에 맞춰 보면 이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상 이미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빨리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 이미 결론이 좀 나 있다라는 결론이라면 향후 재판에서도 뭐 그렇게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났다라고? 이론과 현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냉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법조항을 의율해가지고 네. 기소할지 여부도 확실히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잘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법원에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네. 법원이 그 필요하다. 수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고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더욱 진행이 돼야 되고 그 후에 이제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것인데요. 예. 여기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뇌물 공여 혐의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일단은 소명되었다라고 보아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를 했을 때 과연 재판부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짐작해 보면은 사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법원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범죄 사실의 소명 단계만 충족돼도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범죄 사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고도의 그런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니다. 이거는 네. 재판을 쭉 진행해야지 그때 확인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죄의 추정을 깨트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 혐의를 일단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서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잘 적용해서 예. 치우치지 않고 판단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었을 때 네. 해당 재판부의 그런 그 판사님들도 이러한 그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요, 계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서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고 이번에도 뭐 거듭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전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이 나는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제 이 사법절차의 형사소송 절차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속을 해서 인신을 신병을 확보를 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할지를 정하는 게 어제 이제 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절차라고도 부르는데 네네. 그렇게 일단 확보를 한 신병이 확보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게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게 구속 자체가 또 적당한지 못한지를 또 한 번 판단하는 겁니다. 네. 판사가 재판은 아니죠. 판사가 판단을 해서 구속을 시켰지만 그 판사의 판단 말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또 한 번 제기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심 심사인데 예.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 절차가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보석 제도 같은 것들이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구속 이후에 뭐 부모님에게 어떤 신병의 이상이 있어서 급히 좀 나가서 네, 일을 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집행 정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외에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와서 그런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네. 보석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양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은요. 네. 일단 그 보석은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구속 전에도 이제 기소 전에도 그 보석 제도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은 기소 전에 지금 단계에서 보석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증을 인멸한 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발부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당사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해야만 이제 그 기소 전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구속 촉부심은 구속영장의 발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네. 그러니 풀어달라 하는 것이고 보석은 일단 구속된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나 아니면 이 구금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이후로 구속을 면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네. 이게 보석이 뭔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네. 간단합니다.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보증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납입했으니까 나오겠지, 믿을 수 있겠다, 재판에 나오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보증금 네, 네.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일반 다른 그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와 이제 다르지 않은 그런 그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그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약 1,400원 정도의 그런 그 가격에 있는 그런 그 식사를 하게 되고요. 일식에. 그리고 또 열량이나 이런 것도 다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다 한 후에 이제 설거지라고 하죠. 식판도 다 이제 스스로 닦아서 이제 반납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론대로 원칙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요, 그 예외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형집행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또 기타 하위 규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치소장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편의를 줄 수가 있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이나 아니면 뭐 건강 상태, 네. 뭐 아니면 그 여성 등등의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편의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모든 그런 평범한 그 미결 수용자와 똑같은 그런 그 처우가 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좀 약간 가십거리로 이제 그 흐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 머리핀 같은 경우도 예. 금속 재질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머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또 하나가 그 박지만 씨 부부가 어제 그 법원으로 자택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동 자택에서 만났는데요. 예. 이제 면회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그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식사 시간 빼고는 접견실에서 이제 제한 없이 만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박지만 씨는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면회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10분이고 네, 네. 특별 면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제 그 구치소장이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박지만 씨의 배우자도 역시 변호사입니다. 네. 서양이 변호사인데 만약에 이 서양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그쵸. 이제 그 가족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변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과 함께 이렇게 그 제한이 사실상 뭐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까지 뭐 좀 한번 되짚어볼 만한 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한 20일 만에 갑자기 이제 신분이 완전히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 법률 자문을 해주신 분들도 탄핵 심판 동안에도 법률 자문 해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변호사들이 계속 옆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구속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변호인들이 좀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면 이제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워낙 네. 일부 변호인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도 재판관들을 굉장히 모독하다시피 하는 그런 언행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태극기를 펼친다든가 아니면 재판관에게 왜 그 당신이 국회 대리인단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하는 바람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정미 재판관이 뒷목을 부여잡는 사진들까지 굉장히 예. 공개가 됐었고요. 네. 결국엔 그런 태도가 재판에 불성실하다, 헌법 소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이끌어내는데 결국 기여를 해버린 게 아니란 얘기가 나왔고 네. 또 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영장 청구를 하는데도 기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재판에도 안 나왔으니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 네. 결국에는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도주열이나 법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결국 영장에 담았던 그런 사유가 됐었고 네, 네. 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단들이 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뢰인에게 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객관적 증거 때문에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이거를 인정하고 사실 최소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 부분의 설득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누나의 성격상 이거를 인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단들도 그 부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부인하는 전략만 썼고 결국 그 때문에도 사실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변호인단의 탓인지 네. 박 대통령이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성격의 탓인지는 네. 그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 모든 자신이 주어진 혐의 자체를 좀 정치적 기획이나 음모에 의해서 어거지로 엮였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단 한 건도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결국은 변호인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변호인들하고 이 사실 뭐 접촉을 얼만큼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지금 한정된 변호인, 한정된 시간에서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변호인들이 여러 분 있다고 하지만 속내를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변호인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 출연하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이분들은 저는 뭐 법률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막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그분들 인식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분들은 객관적인 지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인들도 스스로 그 변호를 하다가 스스로 좀 동화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이게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그런 불통의 그런 그 인식, 네, 그러니까 네, 네. 본인이 잘못된 인식과 불통의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지속된 거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이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걸 직설적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데 모든 것이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탄핵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 네. 또 발부될지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 그렇죠. 부분은 네. 다소 상식과 법리에 관한 언론 기자들의 보도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기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만은 여기 나와 계셔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가 어느 사건을 맡아서 담당하면 그 수임을 맡긴 그분한테 결코 불리한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완강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입장에서 아유 이거 사실은 어렵습니다. 라든지 아마도 탄핵 뭐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네. 발부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요. 해서 아마도 그것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된 부분은 다소 현실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이 된 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사를 더 받게 될까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검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은 10일이고요. 네. 또 한 번에 한해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장 20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해서 결국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텐데 지금 현재 새로운 혐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즉 검찰 조사 직전에 그 기업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했고요. 또 그 후에도 이제 그 여러 그 관련자 정우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보강 조사를 했는데 네. 그래도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 지금 네.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던 그런 범죄 혐의점들을 가지고 공소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그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범죄 사실 혐의점에 대해서 다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법정으로 가서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 자백이라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차례의 그런 연속된 조사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이제 나와달라. 조사 더 하자라고 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오늘 발부된 구속영장, 구금영장인데요. 이거는 구인들 할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검찰청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요. 또 검찰에서 그러한 모습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은 그렇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증거를 찾아야 되고 네, 또한 네. 또 그동안 여러 명의 그런 그 공동 피고인으로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 예. 공범들이 있고 또 이제 관련 참고인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들을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네. 시간을 많이 쓰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천천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적어도 20일 가량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수사가 선행돼야 되겠지만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기소는 아까 이제 영장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번 연장을 해도 20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열리는 거하고 그건 법원이 잡는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20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선이 본격화되는 4월 17일 이전에 기소를 할 수 있죠. 오늘이 31일이니까 예. 지금 20일이면은 내일부터 오늘부터 기사를 하더라도 19일 정도 4월 19일이니까 네. 그 전에 뭐 15일 정도까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아마 통상적으로 기소가 돼도 한 달, 두 달 뒤에 재판을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엔 5월 중순 가량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기소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과의 영향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구속 여부가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뭐 대선의 판도에는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새벽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지지했든 지지 않았든 상당히 마음에 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지난해 연말에 그 촛불 민심, 네. 그 민심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욕구 자체를 완전히 지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는 일부 결집의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판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그 자유한국당 내의 뭐 경선이라든지 범보수 단일화 후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지만 그러나 대세를 뭐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결정적인 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는 좀 내다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4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네.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고요. 4월 17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기소를 한다 하면
관련 수사를 매듭짓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이제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나 회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검찰에서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이 사건을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언론에서도 4월 17일 이전에 기소하는 것으로 해서 재판에 영향을 최소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고 네. 지금 차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그 국민들의 마음이 특히 보수 중도 성향의 지지층들의 심정에 어떤 변화를 줄 만한 또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가 나올 경우에 네.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지켜볼 대목이죠.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이것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아까 이제 손 변호사가 지적을 한 부분처럼 예. 이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이 결국에 유죄 판단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것이고 네. 뇌물을 줬다는 걸로 지금 구속이 돼서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로 그나마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면 이게 받았다는 쪽이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준 사람도 구속이 돼서 재판받고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구속이 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고 네.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제 또 삼성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형사재판의 처벌도 문제지만 이 삼성 합병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거기서 예. 손실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삼성의 후계자로서의 지위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나마 아시겠지만 이제 형사처벌 자체는 사실은 형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뇌물 공여 자체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뇌물을 강제로 이렇게 좀 한 피해자 약간 느낌이 있었다라면 혹시 다른 기업들도 뇌물 공여자로 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의혹은 그동안 있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SK, 롯데, CJ 같은 그런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나 이제 그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의혹이 단순한 의혹 단계를 넘어서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직전에 조사 직전에 SK 롯데 관계자를 이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만 네. 그 후에도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러한 그 삼성 이외의 다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그 뇌물수수 혐의는 기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제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혐의 이상으로는 이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어도 약 20일 가량의 어떤 그 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네. 철저하게 조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뇌물 공유한 혐의가 밝혀져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입건되고 또 좀 더 수사가 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뭐 그런 짐작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이게 검찰이 그러한 대기업도 뇌물을 준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시각대로 어떤 강요죄에 의한 그런 피해자로 보느냐 네. 현재까지는 강요죄에 의한 피해자로 보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그 뇌물 공여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네,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좀 속도를 내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마지막 잔여 수사하고 이 사건 전체를 매듭짓는 최종적 단계에서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하는 절차가 돼야 이제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매듭짓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건 전체를 종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해서 네. 그 부분도 탄력을 받으리라고 보고요. 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뇌물죄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 그럼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거냐? 네. 오늘 영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준 측과 받은 측이 서로 진술이 엇갈립니다. 대부분 보면 처벌받은 경우는 준 측에서는 주었다 하고 받은 측에서는 부인합니다. 네. 그렇지만 준 측에서는 주었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받은 측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적어도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하고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진술이 어느 한쪽 줬다 하고 어느 한쪽 안 받았다 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절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게 아니다 할 경우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이건 그런 것과 무관하다고 할 경우에 이게 사실 입증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도를 보면 네. 검찰에서도 뇌물죄 등을 이 주요 저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로 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은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는 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이미 표심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세론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적폐청산을 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힘을 잃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그 부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이 되면 일종의 동정 여론이 일어서 그거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국민들이 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 그동안 잘못됐던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걸 뭘 보여달라는 그 욕구가 아직은 그대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속이라는 이 상황에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가슴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동정심도 생기지만 네. 그러나 이 주말을 지나고 나서 결국 월요일 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차 그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압도적인 승리로 1차에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또 다른 또 이 그 시선이 그걸로 또 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소위 말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아마 선거 본선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그 이 지지율을 조금 갖고 가지 않을까. 뭐 물론 본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이 구속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연계해서 무슨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가능성은 그래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네. 사실 이게 이제 전영학 전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보수정당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 사건을 두고 보수하고 진보로 구별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봅니다. 이게 네,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최소한 뇌물이었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얘기고 예. 뇌물이 아니라 강요였다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강요했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보수 가치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패에 대한 심판일 뿐이지 보수와 진보를 나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촛불 민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결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의 색깔로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절대 보수나 진보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보면 여의도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서울구치소나 이 좀 감옥 생활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개 정치자금법이나 이렇게 이제 뭐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이제 공직자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렇죠. 뇌물죄를 처벌받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처벌받은 공무원을 보면 네. 뇌물을 어째로 처벌을 받지만
본인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었다고 하는 측은 어쨌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법에는 보면 자백이 유일한 때는 처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3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뇌물 혐의가 성립이 되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형량 자체가 고액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뇌물죄를 면하고자 하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좀 일치하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절대 이것은 제가 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해석들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 뭐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사실 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앞서서 말씀하시지만 계속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나와 1대1 그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얼추 또 이렇게 좀 격차가 좀 좁아지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이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약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뭐 안희정 그 바람이 지난번 선한 의지 바람으로 꺾이면서 네. 사실 당내에서 큰 이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네. 아마 거기에 실망한 중도표들이 아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탈한 표들이 네. 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제2의 안풍이라고 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자부할 정도로 네.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 구심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안철수 그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그러면 과연 문재인 지금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정도로 지금 필적할 만큼 그까지 올라갈 것이냐. 네. 물론 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아마 다음 주 초가 되면 20%는 늦거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20% 갖고 지금 당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1대1 구도라는 것 자체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네. 그거 자체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민심의 동향보다는 네. 본선에서의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가 더 큰 변수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는 지금 이제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탄핵에 앞장서서 나름대로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자체가 과연 지금 국민의당이 떠받치고 있는 호남은 뭐 이 민심 자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가 예. 상당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지지율이 2위로 뚝 올라서서 네. 여기에 따라서 그 힘에 의해서 다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끌려 들어오는 이러한 구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호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산 넘은 산이 아닐까. 그래서 네. 본선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관전 포인트로 지적해 주시면 대선을 전망한다면 네. 현재 선거 구도, 전국 상황 이런 걸 놓고 볼 때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유효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접하는 민심을 볼 때 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대북관에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면이 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역대 선거를 볼 때 상당 기간 대세론을 이어왔던 이회창 후보도 2번이나 대선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나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의 정치 성향,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정치 성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선거 캠페인도 그 사람의 내심에 있는 그 정치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바꾸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수 대 진보가 이렇게 반반씩이라고 놓고 볼 때 예. 과연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거냐, 다른 변수는 없을 거냐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다 하는 예. 거고, 크게 본다면 남은 변수는 조금 네. 전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네. 안철수 후보가 호남 기반을 토대로 해서 네. 이쪽에 보수 쪽, 어차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전국 상황 속에서 예. 지지율이 여론조사대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보수 지지자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낫겠다 하는 분들이 결집한다면 네. 그렇게 될지는 뭐 변론으로 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양자 대결이 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점이 남은 변수라는 점에서 네. 조금 더 지금 이 정치 분석가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좀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혹시라도 얘기하셔서 그러면 혹시라도 네. 그 지금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네. 좀 어떻게 좀 중도에 약간 중도 표심을 좀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결선 투표로 올라갈 가능성, 뭐 이렇게 역전할 가능성,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여지는 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선단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60% 정도가 지금 그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거기서 만약에 압도적인 이 표차를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각 주요 정당의 그 이 권역별 순회 경선의 네. 이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네. 그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아마 다수의 견해일 겁니다. 너무 뻔한 어떤 결론이 나는 건 재미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특히나 더 흥미로운 걸 하나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네. 제가 좀 오히려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네. 여쭤분들께 그러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문재인 후보가 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양자 대결했을 때 네. 뭐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근접한 결과가 나왔고 네, 그 네. 결과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 지역별로 이제 그 지지율을 봤어요. 선호도를 봤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모든 지역에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6대 3이었습니다. 60%가 문재인 후보.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30%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설령 단일화가 돼서 대선은 전체로 볼 때 되게 근접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네.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거나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국민의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는 것은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좋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호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은 배출했지만 나는 금배지를 이제는 잃게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다른 바른 정당과의 어떤 단일화나 연대 같은 것을 호남 지역 지역구 의원들도 계속 선호하는 입장인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너무 정치를 잘 모르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다 못 드립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네네. 이제 손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네. 그 여론조사 사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지금 전 대표만을 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을 물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여론조사에서는 가까운. 네. 어쩔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좀 어떻게 상황 자체가 묘해져 버리는 게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게 어쨌든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즉 대처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가 됐을 때 대척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잘해서의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아니야, 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만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예. 그게 거기서 아이러니가 생겨버린 게 뭐가 있냐면 그렇더라도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호남이에요. 네네. 호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이 됐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됐든
보수 정당과 손을 잡는 순간에 바로 또 하나면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중적인 지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1대1 구도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양 변호사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다만 이제 국민들의 선택은 늘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때로는 차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에서 무슨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네.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호남, 충청권, 영남권을 이렇게 거쳐온 경선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네. 수도권에 참여한 선거인단 분들은 네. 더구나 조직표일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어떤 이변을 일으켜서 이게 결선 투표로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연고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지 못한 점이 네. 이번 경선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조금 전에 홍준표 지사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오늘 전당대회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예.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됐고요. 예.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잔칫날에 1호 당원이 구속됐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임명진 위원장을 한번 만났더만 1호 당원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우리 1호 당원이라는 거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의 표심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제 이 책임 당원 투표는 26일 날 지난 26일 날 다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 사유가 이 당내 표심에 반영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여론조사도 그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치가 더 반영되는 부분이 아주 적을 겁니다. 그리고 뭐 5대5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자체가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이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면 네.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되고 난 뒤의 문제라는 거죠.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우기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이 표를 깠는데 최소한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박근혜 지킴이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 이 김진태 후보의 표가 한 40%에 육박하는 표가 나왔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당내에서의 친박 청산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와의 단일화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의 동력 자체도 떨어지지만 네.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의 지지세가 한 40%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하고 손잡기가 명분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관점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는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당적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자신의 이 향후 본선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한 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겠군요. 네, 네. 오늘 자유한국당 후보 선출을 한 전당대회인데 네.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반기문 사무총장을 바라보았다가 황교안 예, 예. 총리를 바라보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접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홍준표 지사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반영될 것 같고요. 김진태 후보는 이제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뭐 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 후보는 전국적인 선거 경험이 있거나 전국적 조직이 있는 분이 그래도 좀 힘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인재 후보도 몇 차례 출마하고 전국적 조직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 어떤 행보를 할 거냐. 예. 어제 홍 지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그분의 행보를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소위 얘기하는 영호남 통합 연대론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연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앞으로 남은 최대 변수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여부고 바로 그 부분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에 연대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겨냥해서 영원한 통합 연대론이 나왔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는 거고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예. 또 실제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와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어떤 행보와 전략을 구사하는지 국민들께서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사실 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쟁도 벌써 좀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구속과 사면 전면 금지하자 이런 얘기를 금지를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다른 분들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여론 수렴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다른 어떤 주자들보다도 네. 지난 촛불 민심에서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올렸던 분이고 예. 지금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헌법적인 절차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동력을 좀 잃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선명성을 띠기 위해서라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경우죠.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사면해주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바로 반론이 날 것이고 예. 그 반대의 얘기 절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반대편에서 큰 영향이 있고 네. 몸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내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놓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전에 이제 전 의원께서 설명하신 이번 대선의 그 복잡한 구도 너무나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이 바뀌기는 참 힘든데 예. 홍준표 지사가 받고 있는 20%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결국 반기문 총장, 황교안 본안대회까지 갔던 그 부분이고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그 부분인데 네. 그분들과 정말 물과 기름 같다고 할 수 있는 야권 지지층들이 과연 반문이라고 하는 거를 기치로 해서 결합이 될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차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아니 뭐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따라서 뭐 대선 판도가 그렇게 심하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는 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아마 각 정당이 나름대로는 뭐 더 이상 뭐 이 정치적으로 뭐 이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아마 지금 본선이 지금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 자신들의 경선을 마무리하고 나서 본선에 임하는 그런데 아마 좀 더 이 그 많은 모든 그 노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양지열 변호사, 전용학 새누리당 의원, 손수호 변호사 네 분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